안녕하세요. 김경렬입니다. 제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홍보이사 자격으로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분들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중 오늘은 기호 5번 최한나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기호 5번 최한나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으로 있고요. 지난 5월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으로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의사가 돼서 산부인과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그대로 살 계획이었으나 이번 의료농단 사태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뭐래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5월에 병원을 사직하고 의협에 들어와서 상근이사로 총무이사, 보험이사, 기획이사, 대변인까지 하고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이제 회장 후보 5번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모든 후보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인터뷰는 후보님들의 평소 생각과 의료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질문지도 미리 드리지 않았고요.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5분의 후보님들께 모두 똑같은 9가지 공통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코멘트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는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이 투표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질문 외에는 후보님들마다 좀 민감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개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한나 후보님께 드릴 개인 질문은 제가 후보님께 무례를 범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번 회장 선거는 이면택 전 회장님이 탄핵돼서 열리게 된 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최한나 후보님은 탄핵당한 이면택 집행부의 대변인이셨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시면서 이면택 전 회장님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입장을 좀 명확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 회장님에 대한 생각. 저는 지난 3월 선거 때 솔직히 임 회장님 안 뽑았던 회원 중에 한 명인데 그 당시에 그래도 의협 회장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66%라는 압도적인 투표율로 또 압도적인 득표를 하셔서 회장이 되셔서 이게 이제 회원들이 이미 이제 2월부터 시작된 의료농단 사태에 의협이 좀 제대로 강하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서 뽑은 회장님이라고 보고 그때 당시는 사실은 누가 회장이 됐어도 저는 병원을 그만두고 의협에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특히 또 이면태 회장님을 제가 그때 3월 달에 비대위 활동을 같이 했는데 의료농단 이면태 회장님이 되면 이제 전공의들이나 대전협이나 교수협의회에서 좀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쨌든 회원들이 뽑은 회장님이 의협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도와야겠다 하고 의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회원님들도 다 아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저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결국 의협이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사태의 해결에 앞장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에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에 제가 나오는 게 맞는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하루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이대로 떠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거다라고 저에게 호소하는 많은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나올 때 다짐했던 그런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분의 후보님들께 완전히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온 질문지를 그대로 읽을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의사사회는 좀 정형화된 코스라는 게 있어서 어떤 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성향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들께서 과거 의과대학 졸업 후 이때까지 거쳐오신 직역과 경력을 들어보는 게 회원분들의 선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의과대학 졸업 후 거친 직역 그리고 주요 경력들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91년도에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턴을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1년 그때 이제 바로 수련을 안 하고 그 이천 보건소에서 보건소 그 관리의사로서 또 1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좀 공공의료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모교 그 안암병원에서 고대 안암병원에서 다시 그 전공이 4년 마치고 97년에 전문의가 돼서 바로 첫 직장은 당시에 막 신생의대가 된 포천중문의대 조교수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제 포천중문대가 그때 정말 이렇게 허허벌판 논밭에 건물 하나 있는 상태였고 이제 학생들 그때 막 입학해서 예과 들어올 때에서 일은 주로 이제 강남차병원에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분만 많이 하고 할 때여서 산과 의사로서 정말 분만 많이 했습니다. 그 강남차병원에서 3년 분만 산과 의사로서 있고 1년은 또 이제 난임 하는 여성의학연구소에서 난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난임 진료를 하면서 또 이제 외래 중심에 제 후배랑 동업을 해서 한 7년 하다가 또 그 다음 7년은 분만 하시는 선생님이랑 동업을 해서 또 분만병원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7년에서 도합 14년 개원 생활했고 그 동안에 우리나라 정책이 이거 배운 대로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특히 산부인과 그때 막 무너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좀 돕고자 2003년부터 산부인과 당시에 개원의사협의회 홍보이사 그때부터 계속 제가 홍보이사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이대로 가다가는 산부인과 망한다. 그리고 이제 더 절실한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뭐 이제 줄여서 진오비 해서 그런 이제 우리 불법 낙태 안 하고도 소신 진료할 수 있게 그런 낙태 문제 해결하자 그런 활동도 했었고 또 서울시 의사회 그때도 공보이사로서 서울시 의사회 활동도 했었고 또 한국여자의사회 활동도 그때도 그러니까 주로 홍보이사 대변인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의사의 경력을 쌓으면서 했고 제 개원을 14년 정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좀 재충전이 필요해서 잠깐 쉬었다가 16년도에 그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그래서 그때 국립중앙의료원 들어갈 때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제가 뭐 대학병원도 있어봤고 개원도 해봤고 분만병원도 해봤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진짜 의료 중에 특히 저로서는 그때 산부인과 큰일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이제는 산부인과 더 이상 민간에 기대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에 또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16년도부터 난임센터도 만들고 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을 하면서 전국에 또 권역센터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올 4월까지 하다가 이 사태를 일으키고 내가 산부인과 환자 한 명 한 명 보는 거, 산부인과 정책에 관심 가져왔던 거, 그러느라고 나라 전체의 의료가 흔들리고 또 이런 사태에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이대로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후배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의료대란은 올해 초에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수능이 끝났고 몇몇 대학들은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생의 99%가 수업을 거부한 상태로 진급이 불가능한데 신입생 4,500명이 더 입학하게 된다면 의대교육에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후보자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한 달은 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비대위는 입시 절차 중단, 책임자 처벌 이게 분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물론 회장 후보지만 다른 의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회장이 되면 1월부터 이제 그때는 이미 정시 모집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동안도 그렇지만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왔고 지금은 비대위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고 이제 그때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도 물론이구나 새로 입학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6, 27 최소한 10년은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아무 준비 없이 되어 있는 것에서 학생들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결국은 다음에 뭐 증원은 물론 말하는 것도 하고 기존 정원도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 이번에 1,500명 늘렸으면 2026년은 안 뽑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논의조차도 지금 계속 수험생들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회장이 된까지는 비대위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고 회장이 돼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휴학 중인 학생들뿐만 아니고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 관련된 모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직 전공의 대표로 의협 비대위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박단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못 봤고 제가 의협이 박단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은 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뭐 제가 그건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듯이 제가 들어와서 제일 노력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임 회장님이 뭐 박단 대표와 그런 뭐 갈등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그 의협을 뭐 동의하냐 지지하냐 차원이 아니라 실제 들어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하게 그 구조를 만드느라고 제일 노력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그래서 모든 회의에 이제 원하면 참관하고 뭐 들어와서 젊은 의사 정책 뭐 공모전 모든 분들 사실 그렇게 좋은 그 정책들이 막 쏟아져 440개가 넘었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후배들의 역량에. 그런 거 주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지 그거는 선배들이 한다. 모여서 의견을 내고 우리 함께 하자라는 계속 열어놓고 그런 거를 만들어 가던 차에 충분히 이제 신뢰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이렇게 좌초되는 어려움을 만드는데 저는 대전협, 근데 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가 대전협, 뭐 대공협 이렇게 직역별로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 대공협 또 공보위 전체 또 여학생들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세계 의사회를 갔더니 딴 데는 다 주니어 닥터스 네트워크 JDN이라고 해서 그냥 뭐 면허 따고 뭐 몇 년, 뭐 10년 아니면 뭐 30대 이렇게 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들이 의사를 하고 나서 뭐 수련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연구할 수도 있고 기업에 갈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걸 직업별로 나눠서 뭔가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면은 이걸 이제 그냥 저는 사실은 면허 따고 그 순수한 열정이 때붙기 전 5년들이 원하는 부의 정책이든 뭐 보험이든 와서 회무를 배워가면서 그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그걸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협이든 의대협이든 그들의 대표성을 해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근데 의협 밖에서 활동이 아니라 의협 안에서 마음껏 의견을 내고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대란의 핵심은 대학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한 거죠. 정말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선생님들도 있고 현재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수련받을 용의가 있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입 전공의를 이미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의대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후보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의협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전공의들이 처음에 사직 썼을 때만 해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7대 요구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다시 돌아와서 수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특히 개헌 포고문에 처단한다 막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기대할 수가 없다. 아예 이번 기회에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이 처음에 했던 정책들은 다 중단돼야 되는 게 맞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가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우리 전공의들의 이런 법적인 그런 보호 막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이 수련제도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수련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뭐 대학 병원, 뭐 의학회뿐만 아니라 감시, 뭐 교육 전체가 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공의들 지금 정부가 말한 대로 전공이 없어도 당장 뭐 PA 중심으로 돌아가는 병원 이거 동의하고 있는 교수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련 받을 수 있게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다 되고 나서 돌아오려 그러면 너무 공백이 길어지고 거기에 또 우리 남자 전공의 선생님들은 또 군대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3년 넘게 갔다 오면은 또 그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런 수련 특례도 그렇고 지금 이거 병역 문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당장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그러니까 1월 3일에 해서 전공 이제 그리고 이제는 전공의들 학생들이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걸 앞세우지 않고 결과를 내야 될 때입니다. 그건 의협이 해야 됩니다. 선배들이 해야 돼서 그들이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희생이 더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련과 교육 현장에 돌아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1월에 회장이 되자마자 의정협의가 분명히 돼야 되고 그런 것을 보장하는 법제화 노력까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는 더 늦출 수 없이 이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공의들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도 개별적으로 나왔듯이 들어갈 때도 다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을 우리 후배들이 우리 현명한 후배들이 판단할 겁니다. 자, 믿을 수 있는가? 정부도 정부고 그것을 하는 이런 선배들 의협을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으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5번째 질문은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직 전공의 선생님 2명이 블랙리스트 유포에 의한 스토킹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속되자마자 우리 임현태 회장님 모시고 면회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수련받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에 정부가 버려놓은 일을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겨서 법적인 이런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올랐던 이 1,000명 넘는 그 회원들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또 이제 협회로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정부가 하고 있는 폭정을 의협을 중심으로 해서 선배들이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내부에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뭐 이게 구속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스토킹 법이 적용되는 게 맞는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정부 책임자 그들부터 정말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처단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은 그냥 넘어가고 심지어 누구는 뭐 영전 간다 이러면서 우리 후배들만 이런 그 사법적인 공권력까지 또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는 거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협회장이 되면 구속되어 있는 전공의도 우리 회원이고 피해 와서 사실 그 중에 정말 굉장히 힘든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거기도 또 우리 회원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법적 그런 여러 가지 지원도 할 뿐만 아니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들이 겪은 이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은 의료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골막 천자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비단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PA라고 불리는 많은 전문 간호사분들이 의료 현장의 애매한 위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었고 올해 2월에 시작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의협 회장 후보로서 PA 간호사 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6년도에 국립중앙의료원 갔더니 그게 이제 그때 이미 국립중앙의료원 국가병원임에도 PA가 있고 산부인과도 전공의가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산부인과 뭐 흉부외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의사들이 도저히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어서 수련을 포기한 과를 그럼 희망을 가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간호사들 그것도 아무런 수련 과정이나 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각 병원이 각 의사가 알아서 이게 가리켜서 그냥 쓰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전공의도 지금 의사로 인정을 안 하는 그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로 눈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전문의 그 중에서도 막 명의 막 찾아다니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트레이닝 되는 전문의를 만들어야 될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이런 PA 제도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되어 있다 해서 법으로까지 또 이렇게 만들고 심지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 환송한 거는 저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 실상을 아시면 아주 기야말 노릇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군대에서도 그 말년 그 오래되신 원사 뭐 이런 분들이 군대 더 잘 파악하고 뭐 일을 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서 장교를 키우고 소위 뭐 대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결국은 그런 지도자들 그런 장교급이 해야 되는 역할이 제대로 돼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할 수 있어서 하는데 군대 못지않게 우리 현장에서 매일매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해야 되는 전문의의 수련을 등한시하고 그걸 임시방편으로 PA가 골막천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그 판결문에 보니까 뭐 전공의가 하면은 환자들이 또 고생하니 뭐니 어쩌니 이런 말까지 그건 수련을 포기하는 수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PA가 이제 간호법이 됐습니다만 조산사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과정이나 트레이닝처럼 다 돼서 전문 간호사로서 자격을 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임시방편으로 했던 거는 그들도 원치 않습니다. 젊은 간호사들 말 들어보면 이걸 왜 해? 나는 간호사 하려고 했지 의사 안 하는 일 내가 땜빵 하려고 했냐? 젊은 간호사들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서 제대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올 초 정부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 의료 4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4대 패키지의 핵심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를 기관 단위로 도입하고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박민수 차관이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거라고 인터뷰했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4대 패키지의 제목들은 다 그럴싸하죠. 제목은 지난 20년 동안 이대로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박민수 차관은 의료 개혁이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는 어쨌든 뭐 건보 재정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그 많은 것이 뭐 96%에 해당되는 민간 의료기관 대부분이 그 민간 의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는 정말 투자도 없이 뭐 아무것도 지원도 없이 그냥 그 명령과 그런 거의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이번 사태도 알 수 있듯이 해왔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우수한 의료를 가장 싼 비용에 당일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장 접근성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수 의료 패키지에 있는 제목들 다 맞지만 그런 식으로 행위별 문제 있다고 뭐 같이 뭐 문제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자 이제까지 의료가 갖고 있었던 거 이번 기회에 국민들도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럼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의사들은 지금 대부분 민간인인데 민간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국민들의 눈높이는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매우 높고 사실 그걸 민간 의사들이 다 해오고 왔는데 이 장점을 살리면서도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제도로 가야 됩니다. 그 논의를 해야 되고 의협은 준비돼 있습니다. 의정연이든 그동안 노력했던 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전제가 결국은 의협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의협이 직역이기주의 밥그릇이라는 프레임을 일단은 걸었던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건 잘못됐다. 이거는 의료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그 태도 변화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수가 협상 과정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건보 구조 자초, 그 건보 뭐 취약한 재정도 물론이거니와 건보 구조 자체 이미 법에 지정된 거의 또도 정부가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고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수가 결정 과정부터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서 이 수가로 그 진료를 하는 게 맞냐라는 거를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뭐 지금 반려견 그 동물병원 가서도 돈 내시는 거 정말 몇십 분의 일, 뭐 어떤 건 몇백 분의 일에 불과하는 수가를 보면은 국민들이 수가 제대로 하라. 의사들의 목소리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가 결정 과정부터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것부터 제대로 하고 이것을 먼저 건전하게 한 다음에 다음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8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과 약간 겹치는데 현재 건강보험 제정이 4년 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 제도를 봤을 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비율 그리고 보험제도의 다양성과 포괄성 또는 보장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후보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형태의 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후보자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죠, 지금 의료제도. 근데 그러면 어느 나라 거를 보고 배워야 되냐? 보고 배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데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장점을 살리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 안 했던 지금 건보 구조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 때, 가난할 때 만들었던 구조인데 그 이후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간의 노력, 민간의 자본을 정부는 명령만으로 통제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다 깔아놓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민간은 어떤 역할을 새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건보 재정 뭐 3년 후에 고갈된다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빼서 그 정부가 만든 의료 대란에 그 수습하는 비용으로 지금 다달이 몇백억 이미 그 몇백억이 아니죠. 몇천억 그 이미 지금 2조 가까이 그 건보 재정 지금 곡간 빼듯이 다 제가 그 건정심에 가서 그것도 반대를 했는데 그때 그 반대를 처음으로 제가 민노총하고 같은 편이 돼서 건보 재정 안 그래도 허약해서 더 국고 지원을 늘려야 될 판에 이거를 빼서 정부가 일으킨 일 이거 뒷수습에 쓰냐.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결국은 건보 재정 파탄을 지금 더 앞당기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민간 보험회사 그 총격 사건 때 국민들이 오히려 그 총질한 살인자를 옹호할 정도로 민간 보험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방향성을 정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나라 어느 구조 뭐 가치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있던 거 저희가 참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갖고 있었던 장점을 살리면서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이미 내용은 준비가 돼 있고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돈을 여기다 쓸 것이냐 재정의 문제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 재정을 이제 정부가 쓸 수 있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뷰가 좀 길었는데 이제 9번째 질문은 의협회장 후보자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의사회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 2,000명도 얼마나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었는지. 이거 결코 의정 갈등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이런 좋은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치료해야 되는 의사들이 교육받는 것, 수련받는 것이 완전히 지금 파탄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사태, 지금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정치권, 정부는 다 의료 사태가 더 관심이 없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정치적 계산하느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결국은 가장 이 사태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실 분들이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정부,
대통령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 모든 사회 지도층에서 언론 다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모두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목소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통령 정부의 이런 그 폭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의 상처가 지금 너무 깊습니다. 너무 깊어서 사실 제가 전공이나 학생들을 만나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 이상으로 선배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수님들, 개업, 의협, 저는 제가 개업도 14년 했지만 개원이 단체, 개원이란 이름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쓰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물론 문제 있는 회원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회원도 있고, 그것을 자정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면허관리, 회원들의 그런 문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원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은 저처럼 같이 의사가 된 소명, 배운 대로 제대로 진료하고 싶고, 내 환자가 잘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는 순간 사생활 다 포기하고 오로지 환자 진료, 내가 그 담당한 환자, 어려운 환자일수록 꼭 고치고 싶은 그 일념으로, 그리고 내 제자들 나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이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다면 나처럼 더 훌륭한 그런 의사로 만들고 싶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선배들을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교수가 뭐라고 생각하냐, 도대체 개업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의 미래다. 그 선배들이 혹시 부족한 모습, 못마땅한 모습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제도, 이제는 고치는데 같이 힘을 모으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의 그 선배가 후배들이 지금 이 마음의 골이 너무 깊어서 저는 이 사태가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되든지 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돌아오면 뭐 합니까? 중간 착취자라 생각하는 교수한테 나의 그 미래를 맡기고 수련을 받는다. 마음이 그렇게 내켜지겠습니까? 돈만 아는 개원이라는 그게 돼서 하게 되면은, 그건 지금 돈 받은 대로만 진료하겠다. 이런 의사가 되고 싶겠습니까? 이런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태가 잘 해결이 되려면 우선 우리 내부의 상처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저는 진심으로 이제 모두 다 우리 내부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잘 물려주고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게, 이거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의료제도,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정부는 어차피 답 없어. 이게 우리 전문가들의 말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발 이 선거 과정에서 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부의 상처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힘 있는 의협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한 표 행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까지 다 대답을 해주셔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기호 5번 최한나 후보님과 인터뷰를 해봤고요. 오늘 인터뷰 영상에 회원님들이 투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